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가전략사업단의 연구소 송병준입니다. 예, 제가 사회에 걸쳐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즉 북방 문화의 접점, 즉 코카사스 3국의 현재와 또 미래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북방 외교 대상 국가가 총 한국에서 정한 게 14개국인데 이 중에 3개국이 바로 코카사스 3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신북방 그러면 몽고나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외교나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코카사스 3국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와 어떤 교류도 상당히 좀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회에 걸쳐서 코카사스 3개국 즉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3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또 한국과의 교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하는 요 발표 내용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타 중앙아시아 국가보다는 어떤 코카사스 3국에 대해서 이해나 아니면 접해보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들 국가에 처음 이쪽을 접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쉽고 그리고 또 이들 국가에 대한 소개 위주로 그렇게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4주차에 걸쳐서요. 4회에 걸쳐서 할 거는 바로 코카사스 3국인데 일부 강의에서는 3개국을 아우르는 정치, 경제, 역사 그리고 3개국 간 이해관계라든지 대외관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일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3개국을 한 나라씩 이제 지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조지아를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이제 와인과 민족 분교로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우리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코카사스 3국에 대한 관광 붐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뤄가고요. 최근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조지아랑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갔는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나 그들의 역사나 문화 유적을 감탄을 하면서 많이 이제 여행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들 3개국이 우리 한반도와 유사한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강대국 틈에 둘러싸여 있어서 불과 독립 수천 년에 대한 역사에서도 불과 독립한 기간이 10분의 1 정도나 채 될까? 그 정도로 외세의 오랜 지배를 받았던 3개국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반도의 상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나 그쪽의 역사를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들이 좀 갖고 있는 처한 여러 민족 분기라든지 국가 간 분쟁이라든지 제노사이드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데 그들이 처한 현실을 갖다가 그렇게 같이 묶어서 매 국가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조지아에서는 와인으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이제 조지아의 문화와 역사를 말씀드리고 현재도 진행형인 민족 분규와 러시아와의 분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 아르메니아 편에서는 역시 아르메니아 역시 조지아와 유사하게 와인을 재배했고 기원전 6,000년부터 와인을 재배하던 유명한 곳인데 이상하게도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도 역시 와인에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서방 세계나 동유에서는 주로 꼬냑의 산지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제목을 꼬냑과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또 아르메니아 하면은 우리가 제노사이드라는 어휘 자체가 바로 아르메니아인들이 150만 명이 20세기 초에 터키에 의해 학살을 당했거든요. 이러한 고유 명칭으로서 폴란드계 유대인이 만든 용어가 바로 제노사이드입니다. 그래서 꼭 대량적인 인종학살, 민족학살은 꼭 제노사이드고 이는 곧 아르메니아의 대학살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부와 2부로 나눠서 문화와 그리고 아르메니아 민족들이 20세기 초에 겪었던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 아제르바이잔 편은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와 인종, 민족, 역사가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맞타고 이웃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 9월에 6주간의 전쟁으로 아르메니아가 패한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현재도 분쟁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는 이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코카사스에서 유일한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산업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발음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지인들도 어려워하거든요. 나고르노랑 카라바흐를 두 개를 지명을 뭉쳐갖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는 영토인데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시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그래서 본 그 2020년에 벌어진 전쟁도 바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누가 점령할 건가 하는 문제로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그 조지아의 와인과 민족 분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사스,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3개국을 아우르는 이들 국가의 개괄적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코카사스 3국의 이해에서요. 우리가 이제 코카사스 3국이라고 그러면 이게 과연 유럽이냐, 유럽이냐, 혹은 아시아냐 하는 논쟁들이 그 수백여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그 지정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유럽이라는 그 판단이 우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지리적으로는 소아시아는 즉 우리가 잘 아는 터키의 그 유럽 사이드 말고 아시안 사이드, 터키 영토의 90%를 점하고 있는 아시안 사이드, 거기도 그 지정학적인 명칭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저희들 수도 앙카라가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쪽 너머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리적으로 제가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 터키를 두고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데, 그 터키 옆에 이 코카사스 3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우리는 그 오래전부터 이거 중간에 위치한 땅, 즉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또 중간에 위치한다는 땅의 의미는 소련과 소련 시대부터요, 공산주의 국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러시아와 그리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과의 또 중간의 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중간에 지정학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은 10세기 이후에 숱한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러시아고, 그전에는 아랍이나 심지어는 기원 전에는 로마의 침공을 받을 정도로 이들 3개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중간에 위치한 땅이라는 의미는 지정학적 의미 이외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들 지역이 중간 지역에 있다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동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은 주로 이슬람 문명인데, 반해서 유럽 동쪽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기독교 국가가 바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의 접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중앙아시아나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권위주의 정부거나 신정일치로 상당히 폐쇄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불안하긴 하지만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경계,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제르바이잔은 종교도 코카사스 3국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종교도 이슬람이며, 그리고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국가입니다. 이건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코카사스 3국이 모두 정치적인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꼭 중간 지역이라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표현이기도 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이냐 혹은 아시아냐, 이 문제인데요. 1991년도에 이들 3개국이 독립을 합니다. 소련으로부터요. 독립을 해갖고 각각 이제 공화국을 설립하면서 이들 3개국이 독립과 동시에 표방한 대외 정책이, 우리는 이제 유럽으로 귀속을 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이나 유럽 평의회라는 또 오래된 모든 유럽 48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일시에, 심지어는 나토까지 가입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유럽연합, 유럽의 48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카운슬 오브 유럽, 우리식으로 이제 번역하면 유럽 평의회라고 하는 유럽의 통합 기구인데, 거기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들 국가가 터키 너머에 있는데
터키도 아시아로 분류할 때도 있는데 오히려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가 과연 유럽 국가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48개 국가들끼리 논쟁을 벌였는데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이들 국가는 역사적인 맥락, 문화적인 맥락 그리고 유럽과의 교류, 그 수천 년간의 교류에 의해서 이들을 유럽 국가가 맞다. 단 아제르바이잔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그 3개국을 통칭해서 유럽 국가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래서 바로 유럽 평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 축구 리그나 뭐 다양한 유럽 보면은 이제 뭐 유로비전송 콘테스트라고 그러고 유럽 국가들이 1년에 한 개국 한 나라씩 돌아가면서 이제 국제적인 음악제를 열리는데 그 몇 년 전에도 아르메니아에서 거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럽 국가의 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문화, 종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이들 국가는 틀림없이 유럽 국가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이제 현재 27개 주로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럽연합을 가입의 이 3개국의 공통적인 외교 정책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동유럽 국가로 이들을 분류해요. 유럽연합에서 얘기하는 동유럽이라는 거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동쪽에 있는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유럽에 있는 6개 국가를 이스턴 유럽으로 분류해 갖고 이들 국가는 여하간의 경우라도 유럽연합에 가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가입을 원하고는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요 이스턴 유럽으로 유럽연합 측에서 분류를 해서 철저하게 동반자 관계, 파트너십 관계만 유지하고 지역 안정, 니네끼리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니네끼리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영내로 유럽연합으로 이민자나 불법 난민들이 진입하니까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목표가 이들 6개국은 코카사스 3개국을 포함한 동유럽 6개국은 유럽의 일원이긴 하되 유럽연합 가입을 배제한 가운데 지역 안정에 초점을 둔다는 목표 하에서 유럽연합이 정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쉽게도 이들 코카사스 한국은 유럽 사람이고 유럽 정체성을 갖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없는 그런 또 아픔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정치 지정학적 이유로 나토에서도 배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국이 과연 어디냐? 바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터키가 지금 저 왼쪽에서 저 흑해 너머에 있고요. 그리고 저 아나톨리아 반도가 바로 밑에 터키가 있고요. 코카사스 지역이 조지아 위쪽은 이제 북쪽, 북코카사스라고 그러고 조지아부터 남쪽 이란 전까지는 남코카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코카사스 3개국은 남코카사스 3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지아가 가장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랑 국경을 맞대고 밑으로 이제 남쪽으로가 아르메니아가 있고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와 동시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쪽에 있는 국가가 바로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인구와 영토도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오른쪽에 또 카스피해를 끼고 있습니다. 내륙 바닥 있죠. 여기서 이제 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들 3개국을 밑에는 바로 또 이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국가가 바로 우리가 아르메니아 시간에도 하겠지만 아르메니아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은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고 아제르바이잔 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쟁탈을 놓고 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경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과는요.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수출 수입을 위해서는 교육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위에 조지아랑 이란 밑에 이란을 경유해서 수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불리한 위치가 있고 에너지 수입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위아래로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르메니아는 왼쪽에 터키와도 제노사이드 20세기 초에 터키가 150만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살해하고도 사과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여파로 현재까지도 국경을 폐쇄하고서 물론 외교 관계는 맺고는 있지만 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코카사스의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동과 서가 막혀 있고 위아래만 남과 북만을 교류하고 있는 그런 좀 굉장히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카사스 3개국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정치의 갈등에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조지아, 아르메니아 간략하게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간략하게 핵심 키워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코카사스 3개국은 기후가 참 좋습니다. 지정학적으로요. 국토의 거의 대부분의 3개국이 한 80%에서 90%가 산악 지형이에요. 코카사스요. 남 코카사스 산맥에 위치하고 있어갖고 지정학적으로나 기후가 상당히 좋거든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이 구릉 지역이기 때문에 산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뾰족뾰족한 우리처럼 강원도에도 보이고 그런 뭐 설악산 같이 그런 류의 산은 거의 없고요. 완만한 구릉지의 언덕으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산맥이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포도주가 잘 자라는 곳이 구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6,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8,000년 전입니다. 8,000년 전에 벌써 아르메니아랑 조지아에서는 와인을 생산했거든요. 또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과 꼬냑을 생산을 했고, 그리고 기후가 좋고 농경지도 발달해 있어 갖고요. 구소련 CIS 시절에 14개국 공산국가가 같이 뭉쳐 있을 때 소련 시대요. 가장 공산국가에서도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또 요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 조지아 음식은요. 서유럽이랑 동유럽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여행객분들이 이쪽 지역을 음식 문화로 보고로 이해를 하시고 많이 여행 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으니까 고대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용광로라고 할 정도로 이 코카사스 일대에 살고 있는 민족만 100개 민족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민족 간 분쟁입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조지아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지아의 민족 분규를 상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동서문물의 교차로면서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강대국일 때는 주변국을 점령을 해갖고 큰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런 시기는 불과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이 페르시아나 아랍이나 러시아로부터 지배를 또 오스만 투르크 주로 지배를 받은 역사들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는 점이 이제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는 이제 3개국이 모두 이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가 1920년 20세기 초에 잠깐 한 3, 4년 정도 독립국가를 이뤘다가 다시 또 소련의 지배를 받았다가 오랜 지배를 받다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을 해서 3개국이 모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좀 특성이 좀 비슷하거든요. 같이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국가가 설립 민족이 코카사스 지역에 나타나갖고 왕국을 설립한 게 거의 비슷해요. 이들 양국의 학자들의 신석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8,000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물들이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조지아라 아르메니아는 일종의 체제를 갖춘 국가를 만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부터는 사람이 거주했던 곳이고요. 그도 후손들이 이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에 이 두 개 국가가 약한 규모긴 하지만 왕국을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역사가 우리 고조선보다도 더 오래되었죠. 굉장히 유럽에서도 오래된 국가고요. 그런데 이제 중세 이후 주로 이제 1000년 이후에는 10세기 동안, 1000년 동안을 외세의 몽골을 비롯해서 아랍이나 외세의 이제 침입을 지배를 받고 불과 독립국가를 이룬 1000년 동안의 독립국가를 이룬 기간이 100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들 국가들이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91년도 소련으로 3개국이 동시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과 동시에 조지아는 내부에 있는 소수민족과 전쟁을 또 벌이고요. 내전을 겪고요. 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쟁탈을 놓고 또 두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고 이들 3개국이 모두 독립과 동시에 전쟁에 한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전쟁에 휘말리고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국가적인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지아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제 한 2010년 이후에요.
그 유럽에서도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관광 국가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광객 수가 매년 배로 증가할 정도로 그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의 일이고요. 다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면은 조지아가 다시 관광 대국으로 또 도약할 것으로 그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요, 이들 국가가 또 다릅니다. 이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역사도 오래됐거니와 그리고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인 국가인 반면에 아제르바이잔 민족이 코카사스 지역에 나타난 게 셀주크 투르크의 일파거든요. 그래서 1086년, 68년, 그러니까 대략 이제 1000년 뭐 중반 때쯤에 이 코카사스 지역으로 이주를 해갖고 국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유사하게 이제 강대국의 틈바구니 있으면서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여 갖고요.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랑 그 기독교 문명과 대치를 이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제르바이잔은 이 터키랑 민족적으로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언어도 유사해갖고 아제르바이잔 언어가 따로 있지만 터키 사람과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만나면 거의 대화가 거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현재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그 일국 이체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랑 조지아는 어떻든지 간에 불안하긴 하지만 정당도 난립하고 뭐 서로 여야가 싸우기도 하지만 여하튼간에 민주주의 체제를 독립 이후에 30여 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아제르바이잔은 독립과 동시에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로 그 유명한 알리예프라는 대통령이 한 5년 정도 대통령을 역임하다가 죽을 때쯤에 아들한테 물려줘 갖고요. 지금 이람 알리예프요. 그래갖고 부자가 30여 년이 넘게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유사하죠. 그래갖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국가인데 이게 30년 동안 권위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동력은 뭐냐? 거기에 90년대 초반부터 석유를 물론 그 전부터 석유가 많이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석유가 나와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됐고 2000년대 들어서는 또 카스피해에서 천연가스가 대거 유전이 발굴돼 갖고 파이프라인을 터키를 경유해서 유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출로 제3세계 국가 중에서 최근 한 20여 년 동안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가 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하니까 전 국민한테 일종의 우리도 많이 여야 정치인들이 얘기하듯이 무상복지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의료보험이나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폭동은 일어나지는 않고 그리고 망명자들이 많아요. 유럽에 아제르바이잔 권위주의를 도전해갖고 그러고 쫓겨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유럽에 반아제르바이잔 정부 세력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미미하고요. 여하튼간에 아제르바이잔은 조지아랑 아르메니아와 달리 에너지 수출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3개국의 이걸 제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잠깐만 1분만 말씀을 드리면요. 영토 규모는 아제르바이잔 월등하게 큽니다. 동쪽에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인구도 조지아 인구가 지금 2021년 올해 기준으로요. 490만이니까 5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300만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10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아르메니아가 본토 인구가 300만이지만 20세기 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노사이드로 아르메니아 국민들이 대거 유럽, 미국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게 후손들까지 합하면은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해외에 550만 이상은 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 규모로 하면 1200만까지도 잡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통상은 800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550만에서 800만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르메니아 영토 밖에,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식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본국 외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을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럽의 디아스포라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랑 아일랜드랑 함께요. 3대 디아스포라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아르메니아 인구를 여기에 있는 영토 밖에 있는 사람까지 하면요. 인구가 상당히 됩니다. 1000만이 넘어요. 그리고 또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현재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의 아제르바이잔 인구가 1200만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인구를 다 합치면 2천만이 넘어요. 그래서 그 아제르바이잔이 상당히 그 코카사스 일대에서는 인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국입니다. 그래서 조지아랑 아르메니아랑 아주 비교가 극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독교에서 파생한 조지아 정교,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그리고 하나는 무슬람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시아파, 이란도 시아파고 아제르바이잔도 시아파. 근데 그 종교적으로 두 국가가 교류가 거의 없어요. 그 아제르바이잔은 종교가 굉장히 세속적이거든요.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그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안 합니다. 근데 이란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왕국 굉장히 견고한 시아파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교적으로는 그 같은 시아파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뭐 자유지표 프리덤 하우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거 보면은 여하튼간에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는 불안정하지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제르바이잔은 권위주의 국가고요. 그리고 그 GDP 규모는 거의 그 1인당 구매력으로 하면 비슷합니다. 그 총 GDP 규모는 월등하게 아제르바이잔이 에너지 판매로 그 인구도 많기 때문에 경제 규모는 크지만 실제로 1인당 GDP로 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거의 3개국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뭐 무역 규모는 아제르바이잔이 당연히 그 에너지 수출 때문에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시경제 지표나 이런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부 코카사스 3개국의 개괄적인 이해에 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지아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